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창업원 최승호입니다. 매월 진행할 원치톡, 오늘은 11월 오늘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라소프트의 변창환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딥러닝 기술로 금융투자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쿼라소프트의 변창환 대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는 자리는 이제 세미나 처음인데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자유스럽게 좀 편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카이스트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던 이제 선배로서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관심사항 같은 걸 궁금해요. 일단은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 AI. 네, AI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 오, 굉장히 많네요. 마지막 예입니다. 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 예, 저는 마지막 질문에 가장 적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또 많으신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선배로서 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방금 말한 그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이야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을 해서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실제 있었던 일과 사례들을 들면서 좀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고 싶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끝나시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쿼라소프트는 현재 그 서울에 그 본사가 있고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뉴욕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제 100% 이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이제 광주과학고를 98년도에 졸업해서 바로 그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그 전산학과를 이제 무학과로 입학했다가 전 처음에 개인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수학과 갈 줄 알았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때 그랬어요.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수학하지 말고 컴퓨터와 영어만 해라. 그래서 했었는데 정말 진짜 그게 사연이 되는지 몰라도 그 학과를 선정할 때 컴퓨터를 선정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잘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해서 EK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CTO로 근무를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창업을 하게 된 그때 당시 이유는 첫사랑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물론 그때는 제가 그 사랑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저를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상처를 받아서 학교를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하던 차에 형님 두 분께서 학교 선배님 두 분께서 같이 창업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좀 하게 됐는데 젊었을 때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무모한 것도 있었고. 그 첫사랑 그분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 박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지금도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름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고 사실 2년 반 동안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진짜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 정도를 배운 것 같지 사실은 첫 창업이었고 어린 나이에 뭘 아는 게 없어가지고 2년 반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쵸 우리 학교 모교 선배님 중에 또 그 멋있는 분 계시죠. 네오이지를 창업했던 장병규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위원장님도 하시고 뭐 유명하신 분인데 그 창업했던 그 네오이즈에서 제가 2년 정도 더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병특 때문에 그때는 대학교를 중간을 하다가 산업기술요원이 좀 쉬웠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거기서 더 일을 했고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 일을 했죠. 4.5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학을 했었어요. 복학을 했었는데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4년 반 동안 IT나 컴퓨터 일을 했는데 사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거 되게 이게 컴퓨터 0101만으로 된 세상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이런 느낌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가지고 복학을 해서는 그걸 했어요. 그 비즈니스 이코노미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나요?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경영 부전공이었는데 상경과가 그때 폐지가 되면서 대신 부전공 프로그램으로 그걸 해서 제가 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그때 이제 기본적인 재무나 아니면은 뭐 경제 마이크로 뭐 경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우리 카이스트에서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그리고 진짜 것도 없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여의도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칼스 대전의 공돌이 출신이 금융회사에 특히 자산운용사의 그 펀드 매니저 직군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뭐 저희가 거의 최초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연히 무슨 대학 다닐 때 논문 공모전, 지금은 ETF라는 상품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예, 그 저희가 그 논문 공모전을 ETF를 마케팅하겠다고 공모전을 했는데 제가 낸 논문이 뭐 우수상으로 당선이 되면서 우수상 당선된 논문의 기회가 그 인턴을 할 수 있는 특전이었어요. 인턴. 그래서 인턴도 하고 잘하면은 그때야 정직원 뽑아줄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금융회사들이 되게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때 발탁이 돼가지고 그 부서에 들어갔고 제가 죄송합니다. 창업하기 직전까지 아이고 미리 알아버렸네. 창업하기 직전까지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약 9년 동안 퀀트팀 그 펀드 매니저 생활로 생활을 했었어요. 거기서 전산 개발을 한 거 아니고 실제 자금을 운용했었습니다. 공모형, 사모형 펀드 약 제가 한 1.4조 정도 운용했었어요. 1.4조 정도 주식, 파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무슨 그 무모함이 또 발동했는지 또 창업을 했어요. 2014년도에 창업을 했고 창업한 이후에 지금 올해가 6년 차인데 사실 제가 창업한 그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핀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핀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저는 비록 그 금융 베이스에서 뭐 그 기술을 알긴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 거의 모든 그 분들이 저희 회사를 핀테크 회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제가 그 펀드 매니저로 진짜 재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과학과 공학을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금융 도메인은 정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정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실패를 옆에서 봐요. 그리고 돈을 잃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절망에 빠지고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과학과 예술이 한 몸이라고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저 이 예술 작품 나중에 큰 돈을 벌면 살 거예요. 이 그림 아시나요 혹시? 이거 그림 제목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이게 온몸 깊숙이 와닿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제가 있는 동안 2008년 그쵸? 저 입사는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금융이 정점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펀드 투자하고 뭐 TV에 나와가지고 시청률 몇십 퍼센트를 달하는 게 펀드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때 제가 입사를 했었습니다. 버블 첫 번째는 98년도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뽑아버렸어요. 지금의 벤처 1세대 그 회사들이 전부 다 그때 나왔죠. 네이버, 뭐 장비근 대표님 네오이즈, 뭐 넥슨 모든 회사들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그 버블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창업했었고 그리고 또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금융의 정점이었어요. 금융의 정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여지없이 이제 또 그 버블을 한번 겪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절규나 공포심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게 군중 심리화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현상이었죠. 그걸 옆에서 목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 생명도 잃기도 하고요. 진짜 아사리판이었죠. 아사리판.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시장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잘 하는데 일로 금융시장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에 접근할 때 느껴진 이런 고통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진짜 어이없는 그런 믿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되게 그 고통은 뻔한데 정말 진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에 나가시면 바로 경험하시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고수익을 빠르게 얻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어떤 요령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높은 확률 95%입니다. 높은 확률로 모든 계좌가 손실 계좌가 돼요. 네, 제가 그것도 95% 약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식 계좌가 그렇고 좀 파생 쪽으로 좀 리스크가 큰 파생으로 가게 되면 진짜 99% 계좌가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증권사 계좌를 봤지만 높은 굉장히 위험을 해요. 실제 뭐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본인이 처음 기대했던 그런 고수익의 그 수익률로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익률로. 기껏해야 똔똔일 거예요 아마. 기껏해야 이제 그만해야지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 끝내죠. 그리고 최근에 그 DLS 사건을 혹시 아시는 분, 뭐 은행이랑 뭐 국감까지, 금융일도 많이 하시네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이 은행에서 안정적인 상품이라도 팔려요. 진짜 상품 구조를 뜯어보면은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금융 제도권에서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상황을 직접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기술로 풀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도 그 컴퓨터 전공했었으니까 과연 기술로 풀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깊이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뭐 서비스는 지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정말 천만다행인 거는 그 시장의 고통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AI 최신 기술을 써요. 그 딥러닝이라는 최신 기술을 쓰는데 그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에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든가 뭐 시스템을 기반을 한 그런 형태의 매매가 실제 존재했었고 비록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 돈을 벌어내는 매매 원칙들이 구현이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운 좋은 그걸 0.1% 정도라고 해요. 0.1%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술이 이런 금융 영역에서도 쓰일 수 있는 도메인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중들의 일반적인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사례로 좀 들어가면 좀 깊긴 하지만 우리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던 우리 장병규 4차 산업위원장님,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도 자기가 카이스트 그 전산과였고 본인은 심지어 석사 때 여기서 AI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시나요? 그 80년대 그때 90년대 초반쯤에는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AI를 했었어요. 지금은 3차 AI 붐이지만 그때 당시 2차 AI 붐이었고 우리 그 병규 형이 2차 AI 붐 때 연구실에 있다가 박차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니다. 그때는 AI가 실패했죠, 그렇죠? 2차 AI 붐은 꺼졌었고, 그리고 자기는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금융이 너무 싫다. 금융이 너무 싫다. 왜냐하면 그 2006년 버블의 정점을 치던 시기에 굉장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들한테 많이 속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추천하고 광고까지 하면서 했던 상품들이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니까 사실은 금융업자들을 거의 이제 사기꾼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과학을 배웠던 우리 이제 그 위원장님도 맞습니다. 금융과 AI 둘 다 싫어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금융과 AI를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 지동설이 어떻게 받아들여진지 아니? 이게 왜 어떻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제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지동설이 받아들였다. 예. 왜냐면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그렇게 깊이 많이 배우신 그 다음에 많은 그 경험도 있으신 분들도 금융 도메인도 잘 신뢰가 안 가는 영역인데 거기에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 적용한다는 건 더더욱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다 이거는 이제 그런 영역에 준하는 영역이고.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엄청 놀라운 얘기인데 주변에 이런 거에 혹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온몸으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닙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저희랑 그 협업 관계에 있는 이제 미래에셋 대우에 가서도 금융 AI 관련된 주제를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당연히 어딜 가나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편하게 질문 주셔서 그런데 제가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과학을 전공한 선배로서 한번 이 기술과 금융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뭐 이런 걸 해요. 전 세계 3만 종목의 그 주식 종목에 대한 그다음 금융 지표에 대한 전망을 해요. 그 전망은 사실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애널리스트도 인간의 그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 지능과 이제 딥러닝은 사실 서로 유사하다고 이제 봐도 되는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많이 올 것 같다. 종목 당연히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AI도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요. 실제 고객들이 여기에 또 돈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해봤더니 늘 잘 안 되는 영역이니까 아까 95%의 실패 확률을 고려하세요. 그 대부분의 투자를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비스가 집중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제 아까 대형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에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보자. 제가 도전했던 일 그거의 마침표가 사실은 지금 올해 일어나고 있어요. 그간 이제 6년간 규제 때문에 힘들어서 실제 대중들한테 실제 의미 있는 형태의 펀드 상품 스스로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 만들고 싶었는데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규제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다행히 올해 상당히 많은 게 풀렸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하고는 글로벌 시장을 제가 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런 투자 행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몰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산을 해야 돼요. 위험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위험을 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열어야 돼요. 한국 시장만 박스권이 있는데 계속 있을 수는 없죠. 미국 시장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다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데 해외 거래 분산을 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이놈의 환전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까지 해외 투자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근데 그거를 펀드 스킴처럼 일반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 비중을 조정해가면서 예를 들어 애플 1,000원, 뭐 아마존 500원 뭐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10만 원 놓고 그렇죠? 지금은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 쿼라가 BM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이제 샌드바 신청을 해서 빠르면 이번 달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매매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실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데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전망은 할 수 있고 전망에 기초해서 누구나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궁극적인 투자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는 거는 실제 대응을 잘해야 돼요. 투자 시장에서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사고 팔지, 어느 쯤에 사고 어느 쯤에 빠져나올지, 그렇죠? 어느 정도 보유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투자할지. 내가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걸 전문 용어로 머니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거의 거기에 모든 성패가 갈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관련된 AI 기술까지 붙여가지고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리는 이 시장에 있는 페인 포인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의 솔루션인데 실은 이제 금융 AI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금융 도메인과 AI. 다행히 저희를 그래도 이 사기꾼이 판을 치는 이 금융과 AI도 사기꾼이 판을 쳐요. 아무튼 이 영역 내에서 저희를 다행히 믿어주는 신뢰자 투자자분들이 선행 투자자 계셨어요. 그래서 영국계 벤처 캐피탈인 킹슬리고요. 저분들은 전부 다 금융맨들이에요. 뭐 크레딧 스위스 출신들이라든가 뭐 그런 전통 금융맨들 출신인데 미래를 내다본 거죠. 금융시장 미래를 내다본 거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넥슨 게임 회사의 NSC에서 저희 선행 투자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간 욕도 많이 먹지만 전통적인 금융업자들도 저희의 기술을 좀 사가가지고 제가 좀 약을 팔아가지고 돈 좀 벌었었어요. 한 13억 정도. 근데 더 이상 B2B는 안 해요.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 B2B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간 이제 선행 투자자들과 금융기관의 신뢰는 있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가트너라고 하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가트너. 가트너할 정도면 그래도 많이 했네요. 가트너는 이제 글로벌리 유명한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에요. 전문 리서치 기관이고,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트너가 최근에 9월 몇 달 전이죠. 9월 말경에 쿼라를 이제 쿨벤더로 선정했는데, 쿨벤더 주제가 뭐냐면 AI for 핀테크 in Asia Pacific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회사와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다 뒤져본 거예요. 뒤져본 거. 근데 카라를 왜 쿨밴드로 선정했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에 문장의 첫 문장에 나오는 걸 제가 따온 거예요. 따와 보니까 영어로 제가 정확히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더 퓨의 의미가 뭔가요? 더 퓨.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다가 아니라 제 영어 실력에 의하면 거의 없다 맞죠?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 더 퓨, 딥러닝 이네이블드 로봇 맞아요. 그러니까 최신 AI 기술이라 부를 수 있는 딥러닝을 금융시장에 적용한 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아까 말씀을 믿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사기가 판을 치는 영역이라 두 개가 교집합인 영역이 이쪽 영역이라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라는 그런 회사라고 가트너가 그렇게 조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해보는데 안 되는데 너는 왜 되냐? 진짜예요.
다른 투자사들도 와요. 투자사들도 다 AI 한다는 업체 가서 이제 유학에 물어보면은 딥러닝 쓰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너희는 대놓고 딥러닝 쓴다고 하냐? 예. 너 사기 아니야? 이렇게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예. 제가 그래서 보통 이런 것까지 잘 안 하는데 여기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 SK증권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계좌의 매매 내역이에요. 거의 책자로 있어요. 책자로. 사실 저는 딥러닝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에서 기존의 퀀트 기법 또는 아니면 뭐 시스템 기법 아니면 다양한 머니매너 기법으로 7년 넘게 한 해도 깨먹지 않고 그놈의 어렵다고 하는 파생 계좌에서 수익을 낸 적이 있었어요. 레코드와 매매 거래 내역들 있죠. 다만 저게 꼭 대중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거가 저희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 있는 뭔가 원칙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는 건가? 또 하나, 저게 매매 레코드가 있다고 해서 저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건데 10년간 좋은 펀드 성과도 LTCM 사태를 아시나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렇죠? 그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파산을 봐서 금융시장에서는 좋아. 펀드 레코드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 그거였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 기술을 가지고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언은 저희 보고 거의 없는 회사라서 너희 진짜 쿨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야 진짜야? 여전히 진짜야? 근데 저도 저 범위 내에서 문제를 못 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뤘던 시장은 겨우 3개밖에 안 됐어요. 국내에 있었던 주가 지수 선물이랑 채권 선물이랑 US 달러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규모가 크게 많은 상대로 의미 있게 전달되려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아까 말했던 거 분산된 것처럼. 그리고 확대된 시장에서도 그게 전부 다 워킹될 수 있는 원칙화 될 수 있느냐, 그거를 기술로 구현할 수 있냐는 엄청난 도전적인 과제였었어요. 딥러닝 사회상에서 용어로 얘기하면은 동그라미나 세모나 정사각형을 찾아내려 하면 우리 손쉬운 코딩 알고리즘으로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도 당장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와 고양이를 분류해봐라 했을 때는 못했었어요. 저희가 못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저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굉장히 간단한 시장, 적은 정보만 있는 시장 내에서 문제들은 동그라미 세모 찾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광범위한 형태의 금융시장에 적용했을 때도 그게 기술로서 원칙화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도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기술을 만난 거예요. 딥마인드 많은 분들이 존경하죠. 이분들이 자기네 기술을 공개했어요. 2010년도에 논문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고, 그 논문을 통해서 공개된 기술 중에 본인들이 알파고를 때 만들었던 기술,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어요. A3C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딥큐 네트워크들은 많이 아시지만 이제 최신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 이게 임의의 게임들을 잘해요. 그냥 뭐 조이스틱 있는 건 다 잘해요. 아타리 게임이나 둠 같은 게임도 잘하고. 사실 이분들이 놀라운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인간의 뇌의 원리를 좀 발견한 것 같아요. 뇌의 원리를. 그리고 실제 그걸 작동하는 형태로 기술로서 구현을 했었고, 사실 저희는 저걸 적용하고 있어요. 저걸 적용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저희만 된다고 하냐? 내가 사기꾼이 아니고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제 금융 도메인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 도메인에 대한 얘기. AI가 잘 지금 먹히고 있는 분야를 보면은 시각 뭐 이렇게 개와 고양이 뭐 사물 인식, 음성 인식, 뭐 번역, 그다음에 일부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4가지 영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4가지 영역의 문제들은 다 잘해요. 심지어 운전마저도 라이센스만 따면은 다들 운전 잘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재 AI가 누구나 쉽게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성과가 인정되는 영역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도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런데 금융 영역은 절대 그러잖아요. 금융 영역은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60억인 걸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남다른 것 같다. 증명된 인사이트를 가졌던 사람들이 뭐 워렌 버핏, 뭐 조지 소로스, 뭐 제아에 묻혀 있는 사람 일부 사람들 해도 진짜 손을 꼽아요. 극단적으로 낮아요. 극단적으로 낮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블랙스완 읽어봤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안 읽어도 괜찮고 여러분처럼 똘똘이 그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나심 탈레브라고 업계에선 유명해요. 예. 금융위 때 이분이 써가지고 본인은 똑똑한데 이 사람이 책에다 뭐라 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오류를 저지른다고 썼어요. 예, 아주 폭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오류냐 이제 루딕 오류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과 우리 교육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일반적인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룰 때 왼쪽처럼 달라요. 플라톤주의적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과학 시간에 하는 것들을 주로 그렇게 배웁니다. 정말 사례들을 보고 프레임을 짜요. 그 다음에 틀을 짠 다음에 이대로 시향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합니다. 간단한 원리를 해요. 진짜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블랙스완의 핵심 포인트는 야 그런 프레임이 틀릴 때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믿고 덤비다가 금융시장에서 너가 큰 참패를 맛본다. 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적인 사례를 안 보면은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분도 결론은 몰라. 근데 단지 이런 그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단점을 있는 기존 사고틀을 오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우리 같은 이런 똘똘이들. 이렇게 저희 퀘스트, 과학, 뭐 이론, 틀, 막 절대 깨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금융시장에 그런 엄청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진짜 많이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자, 제가 저도 과학자니까 그 블랙스완의 저자만 하더라도 그때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이 안 했나 봐.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를 댈 수가 없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나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너무 많이 맞는 것도 같은데 뭐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야?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극단적인 사례라는 거는 너무나 뭐 가끔 발생하는 건데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증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다른 분이 하도 이제 저도 저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방어해 보려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뭐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그 아까 방금 말씀했던 그 딥마인드에서 2016년도에 발표했던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 그거를 가지고 동일한 인풋, 그다음에 동일한 그 네트워크의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동일한 뇌 용량이라고 보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달리했냐? 리워드만 달리해서 뭘 만들어봤냐면 제가 영어로는 북스마트, 우리나라 말로는 헛똑똑이라고 하는데 나신 탈레브가 콕 집었던 그 루딕 오류를 증명해 보려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북스마트 AI를. 그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 리워드 펑션 보이시죠? 굉장히 학습이 잘해요. 그게 뭐냐면 트레인 구간이에요. 위에 두 개가 트레인 구간인데 학습 구간에서는 정말 이 파란색이 그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와, 어떤 종목을 들이대도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와, 이게 진짜 너 최고다. 근데 이 친구를 가지고 야, 너 진짜 정말 잘하니까 내가 돈을 맡길 테니까 네가 한번 직접 해봐. 그래가지고 아래쪽이 실전이에요. 실전 최근 3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던 그런 시장. 보기 좋게 계속 그쪽에 또 깨지죠. 보기 좋게 깨져요. 두 번째는 그 제가 그래도 그 아까 메메레 코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시장에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에 사실 배울 게 거의 없는데 배울 게 없는데 시장의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병법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적이 쳐들어올지 알지 말지 예상하는 공부를 해봤자 아무 쓸모 없겠죠. 실제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지금 적이 쳐들어올지 알지 맞춰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수비는 어떻게 하고 방어는 어떻게 하고 언제는 쳐들지 몰라도 늘 대비를 해야겠죠. 그런 게 이제 손자병법에 사실 나와 있어요. 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만하기도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의 예상을 뒤집을 때 더 큰 게 나오겠죠, 그렇죠? 정확히 그런 그 병법은 과거를 통해서 익힐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실제 전투는 아니어도 과거 전투와 똑같은 형태, 최악의 상황에 처해본 상황 내에서도 생존해서 승리를 이끌어라 이런 리워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배울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AI 기술에서 그런 걸 배우라고 해봤어요. 그런 원칙들을.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물론 트레인 구간은 그 절대적인 값을 볼까요? 저기 뭐 5.5까지 갔었죠. 5.5까지 갔었는데 동일한 데이터였으니까 그 스케일은 비교 가능해요. 학습도 잘 안 돼요. 한 2 정도까지 갈까 말까 해요. 막 엄청 힘들어. 그것도 오래 걸리고.
응? 그 원칙을 배우는 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학교에서 시험 성적에 점수 잘 받는 건 쉽지만 실제 나와가지고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 금융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힘들게 배운 친구들은 실제 실전에 나가보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물론 이거 2개 정도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또 성급한 일만에 오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대상 범위를 엄청 넓혀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 시가총액 상위 300을 종목을 가지고 뭐 동일한 3년간의 테스트 기간에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투자 종목의 그 바이앤홀드의 켈리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 단순한 수익률하고 좀 다르게 성과 측정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 켈리 값이 2.97%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이 100이 있으면은 한 3% 정도 투자하면 적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 베팅 규모의 비례적인 값을 알려주는 게 좋고 음수일 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 본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 3년간의 종목들이 투자하기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2.97%면 파지티브니까. 근데 진짜 그놈의 북스마트 AI는 학교에서 그 적이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만 열심히 뭐 예상하는 것만 연구했던 그 친구들은 실전에 나가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것보다 더 안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근데 만일 우리가 과거를 통해 가지고 그 적절한 걸 배울 수 있다. 그런 원칙과는 배울 수 있다. 당연히 남들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심지어 그게 서로 맞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잡고 있다는 게 뭐냐면 북스마트 AI와 카라 AI가 실제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최신 AI 기술은 인간의 뇌를 원리를 모방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머리가 다 딥러닝 같이 보여요. 딥러닝 인지처럼 보이는데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북스마트 AI로 시장을 접근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래요. 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잃게 되면 아까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돈을 잃는다고 했었잖아요. 95% 확률로. 심지어 시장이 좋아도 돈을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잃었던 반대급부가 누가 가져가냐? 그렇죠?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난 운이 좋았다.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 살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금융시장에서도 존재하는 현상이고 나심 탈레브는 그거를 약간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최신 AI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는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입장이고 과학기술도 배우는 입장인데 우리 미래 어린이들이 나중에 금융시장에서 뭘 배워야 되냐 할 때 그런 방향을 지침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저도 그 이런 오류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저희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한번 잠깐만 그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를 배워가고 있는 투알몬 투리니 코쇼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떤 정보로 투자자들을 다 꼬셔하고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투리니 코쇼가 요즘 새로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나요?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투자에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똑똑하니까 돈도 잘 버는 거, 투자도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물론 많은 똑똑한 분들 중에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오류는 이런 똑똑한 분들이 자주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S대에서 투자에 대해 가르치는 C 교수님 사례가 참 유명해요. 투자를 잘 알려주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러십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투자를 가르치기로 한 교수님이 첫 수업부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사실 투자로 돈도 많이 벌으셨다가 엄청 손해를 많이 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뭐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오류, 정확한 명칭은 유딕 오류, 다른 말로는 헛똑똑이 오류. 단어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뚱부토니와 조은 박사 같이 살았대요. 왠지 이름만 들어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뚱부토니는 객관적으로는 과체중은 아닌데 다만 체형 탓에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대요. 비싼 양복을 걸쳤지만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금팔찌를 걸치고 털이 수북한 두툼한 손, 특유의 감초사탕 냄새가 뚱보토니의 첫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인상과는 별개로 근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대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마당 말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뚱구토니는 1980년대 초반 뉴욕시 한 은행 신용장 담당 부서의 사무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시키는 잡동사니 일을 다 떠맡았었죠. 이후에 작은 기업에게 대부를 해주는 자리,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자리로 승진을 했고 거대 은행에서 자금을 얻어내기도 했어요. 관료 체계의 작동 규칙이나 서류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이 금융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손바닥 그려보듯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존 박사는 본래는 전기공학을 공부한 박사였지만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계학에 모두 능통한 덕분에 보험회사 시뮬레이션 담당으로 채용됐대요. 보험회사에서 설계, 시뮬레이션 같은 거 진짜 똑똑해야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분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꼬장꼬장하게 마른 체격,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쓴 사람. 존 박사는 근면하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토니와는 반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존 박사의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보였대요. 존 박사와 뚱부 토니는 극과 극처럼 보이는데 이런 두 명이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존 박사는 당연히 50%이지 앞 또는 뒤 둘 중에 하나이니까 2분의 1의 확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닌가? 뚱보토니는 이 얘기를 듣고 막 웃네요. 하하 어림없는 소리. 현실에서는 그런 50% 게임을 하는 사람은 봉 아니면 사기꾼뿐이야. 공정한 게임을 기대하다니 하하. 현실은 99번 던져서 모두 뒷면이 나왔다면 동전의 앞뒤 확률이 똑같다는 가정이 무조건 잘못된 거지. 내가 은행 다닐 때부터 알았는데 이런 헛똑똑이들은 머리가 제대로 돌질 않는 데다가 너무 일에 치였어. 이런 사람은 현실에 작업을 걸면 딱 쉽게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뚱보토니의 말이 왠지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뚱보토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존 박사는 완전히 틀에 박힌 사람처럼 보이고 뚱보토니는 이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뭔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루딕 오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딕은 라틴어 LUDUS에서 가져왔는데요. 게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을 잘 하는 논리를 현실 세계에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불확실성이 크고 운도 많이 따르는데 그 게임 이론을 현실 세계에도 적용하는 오류를 헛똑똑이 오류라고 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왜 학창시절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수재가 사실 사회에 나가서는 적응 못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공부 못하고 낙제생이었던 친구들이 아주 큰 돈을 주무르기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루딕 오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믿는 이론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 똑똑이가 정리한 이 가설이 맞을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 논리가 틀린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금융 투자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한다, 펀드를 투자한다. 자기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어서 금융시장에서 살 때 팔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론은 맞는데 현실이 정확히 딱 이론은 아닌데도 완벽한 이론이나 분석, 설명 가능한 정확한 상황 같은 현상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한 현실을 고정된 이론에 맞춰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루딕 오류가 발동된다고, 그리고 헛똑똑이 오류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똑똑함이 가끔은 지나치게 틀에 잡히게 되어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될 때 실수를 하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를 할 때 시장 앞에서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요. 저 코쇼도 오늘 루딕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훈, 똑똑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잘 모른다고 귀죽지도 말자. 투자에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루딕 오리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 부자 마인드 그리고 가난한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투리니 여러분들, 이상 코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제가 저도 선배로서 후배님들한테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그 후배님한테 진짜 딱 이걸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가고 나서 사실은 금융위기 겪고 나서 참패를 겪은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간 걸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기술로 저희 네이버에 가서 검색 기술이랑 개발하고 있을까지 왜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데에 함몰됐을까 생각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금융시장의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기와 그 봉이 판치는 그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 제가 크게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철저하게 이 루딕 오리라는 게 과학적 이론 말고 현실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금융시장에서 그런 걸 저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가제를 3번의 버블을 겪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98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2006년도 또 금융 버블 이후에 지금 핀테크 버블 아니면은 스타트업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지금이 또 3번째 버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이 정점을 치는 순간에 많이 합류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3번을 갖고 느낀 건 뭐냐면 그 버블을 보고 쫓는 거는 또 그것도 또 똑똑히 우려인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2014년도 그때 핀테크라는 말이 없을 때도 했었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건 뭐냐면 저희가 맨날 꿈을 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한 뭐 세상에 대한 꿈을 꾼다는데 저 정말 창업할 때 진짜 꿈을 꿨어요. 진짜. 밤에 자는 데 꿈, 밤에 자는 데 꿈. 그래서 꼭 약간 태몽처럼 제가 꿨던 창업 꿈을 잠깐 마무리 드리면 진짜 약간 바다, 검색 바다를 한 쪽에서 이런 큰 고래가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어요. 창업 직전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맑게 웃는 이 악의 동사승이 제 차 이렇게 보조석 자세에 이렇게 딱 편안하게 누워 있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때 이 꿈을 꾸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그런 영감이라든가 그런 자존감 상승은 도저히 창업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상태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런 영감이나 그런 상태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거고, 그래서 남들이 나올 때는 뭐 다들 미쳤다 했죠. 너 왜 창업해? 너 창업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실은 진짜 철저히 개인적인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굉장히 뛰어나시고 뭐 창업에 생각이 있다, 또 아니면은 또 아까 제가 문제인식했던 것처럼 세상에 뭔가 페인 포인트나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창업 꿈을 꾸는 것도 무조건 뛰어나오세요. 무조건 뛰어나오시면 그게 버블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큰 성공을 이끌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가신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지금 질문 주시면 그에 따라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냥 하시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추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자산 운용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쿠션은 아까 플랜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금융 상품으로서 본인의 돈을 넣어서 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제 전통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른 괴리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펀드맨한테 돈을 맡기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는 하지 않고, 각자가 이렇게 똘똘한 AI 보조 애널리스트, AI 보조 트레이더를 옆에 두고 본인 스스로 단돈 10만 원이어도 자기만의 매니저가 되는 거죠. 본인이 지시하는 대로 가장 역할을 잘해줄 녀석들을 제공을 해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투자가 장기도 있고 약간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투자도 있는데 어느 투자를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AI를 만들 때 학습하시는 게 그 주가의 기술적 변화만 하시는지 아니면은 거시 그 매크로도 영향 그 입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투자 기간도 저희가 일주일, 한 달, 3개월 그것도 그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에 적합한 형태의 시장 변동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취향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 지표도 다 있습니다. 예, 단순히 기술 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뭐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전 세계 38개의 금융 지표들을 전부 다 인풋으로 쓰고 있어요. 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계기가 너무 멋지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그 기술로서 좀 예, 그렇죠. 아래인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살려주고 싶다는 마음, 네, 그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뜻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감이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블랙스완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때 일반적인 케이스도 학습이 되지만 그 유니크적인 케이스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다 이해하는 게 좋죠. 예. 근데 금융 시장에서 그 유니크 케이스가 뭔지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솔직히 유니크 케이스라서 변수도 뭘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좀 살짝 간략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쉽고 심플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주제만 가지고 지금 밤새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느끼려고 하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니까 아직 그런 이게 예를 들어 이걸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 두 개 차이를 바로 알아요. 예. 제가 딱 하나의 키워드를 들면 하나는 여기에요. 미래를 예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오를 것 같으면은 사야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얘는 미래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적이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뭘 해놔야 돼? 수비도 해놓고 공격도 해놔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상과 대응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많이 경험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요. 근데 이제 친구도 아마 아마 그 키워드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좀 밤새서 해도 네. 예. 누구부터 할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사실 이제 쓰는 데이터나 쓰시는 모델이나 이런 게 다 공개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위를 어떻게 만드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또 제가 보면 이제 주제가 쿼라 대 컴피테터인데 또 요 두 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두 개 얘기.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써서 뭔가 결과를 냈다 해도 그거는 뭐 그냥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련된 거니까 그게 과학 기술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렇죠. 그건 치팅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누구도 데이터를 주고 이 두 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과학적으로 이제 다시 증명 가능한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제가 같이 창업했던 교수님과 함께 이거는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볼 생각인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는 사실은 그런데 기록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직접 한번 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일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세상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정보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는데 최종 도달하는 학습의 그게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최신 기술 딥러닝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걸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영역이 시각의 인식 정도의 영역인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 잘 보시잖아요. 계약고용에 잘 분류하시죠, 그렇죠? 근데 금융투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그 지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들이 도달했던 인사이트와 지혜 레벨이 기술로 학습이 가능하냐, 나는 기술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는 뭘 학습시켜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인사이트에 도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그 아까 자산 운용에서 일하시면서 투자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창업을 결심하는 거랑 실행하는 게 차이가 크잖아요. 많이 크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창업을 결심을 했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떤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저도 창업을 회사 다니면서 결심하고 나서 실제 창업까지 2년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그 결혼을 그때 이제 해서 A까지 있었는데 일단은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회사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너의 그 비전은 회사 내에서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알았다. 이거 회사에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전통적인 금융 상품은 안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해보겠다 해서 실제 그 상품을 찍었었어요. 공모형 펀드를 찍었었는데 진짜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도 안 믿어요.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 이런 게 들어갈 리가 없다. 안 믿어서 30억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나가도 되지. 그리고 사이에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투자 자금을 받아서 먼저 시작하는지 몰랐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원래 모든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시드머니 모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저 또한 아까 루디 고류처럼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실수투성이의 인간인 걸 아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팀 멤버들 조직을 했고요. 그래서 한 5명에서 함께 물론 스타트업도 그렇게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한 1억 5천원 시작했었어요. 1억 5천원 시작했고 저희가 태운 돈이 한 4억 정도의 자본금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비라고 하면 그런 정도였고 실제 그 사이에는 회사 달리면서 이미 마음이 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개발도 하고 오랜만에 저도 프로그램 책도 좀 공부를 하고 개발자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했어요. 예, 직접 했고. 예. 안녕하세요. 저 우선 강의 잘 들었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금융이나 빅데이터나 둘 다 학부생 수준에서는 되게 배우기 어려운 주제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카이스트에서는 약간 금융에 대해서 지식을 얻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카이스트를 다니는 후배에게 조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금융이나 이런 머신러닝 쪽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런 분야로 뛰어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일단 이 분야로 정말 뛰어들고 싶으신가요? 일단 말한 것처럼 봄과 사기꾼이 판을 치는 곳인데 돈을 벌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봉을 잡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본인이 결과도 안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카이스트는 되게 이제 기술을 또 중시하고 그런 걸 배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근데 만약 본인이 관심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K팩이라고 제가 만든 금융 동아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만들었어요? 아닌가요? K팩인가요?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하면서 선배들한테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나 금융권에 직접 들어가서 도메인 날리지를 익히는 게 좋으니까 제가 봤죠. 책에선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서 실제 도메인에 접하면 좋은데 개인 돈으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니 금융 시장에 관심 있다 하면은 금융회사 일단 가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좀 도메인 지식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도 무슨 대학원 과정에는 금융대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항상 조심하세요. 똑똑히 오류. 책에서 나온 내용이 절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